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오늘의 40, 50대를 위한 인생음악 클래스 강의는요, 앵두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누구나 한 주에 3, 4시간 일하며 1억으로 3, 400번은 고시원 창업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이제 핵심 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목이 고시원 창업 전에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1억으로 월 3, 400 월급 대신 월세 받는 고시원 창업 강의를 하는 앵두입니다. 오늘은 벌써 3번째 시간이고요. 고시원 창업 준비 전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4단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나요? 네, 이제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을 제가 다 이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탐구하기 2단계에서 한 달 동안 수집해야 될 정보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탐구하기 과정에서 꼭 아셔야 될 핵심 포인트만 5가지를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시원에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시원에 뭐 거주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아예 저처럼 고시원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열악하죠. 되게 좁죠. 그래서 이 고시원이 이렇게 좁은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게 뭐 굉장히 열악하긴 하지만, 사용자도 또 그 공간을 내어주는 이제 그 고시원 원장님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점 때문에 이제 고시원이 굉장히 촉망받는 아이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거주하시는 분도 아무래도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거 서비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축을 해서 주거 사업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주거용으로 원룸을 임대 사업을 하려면 주차장법 때문에 가구 수를 맘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구 수가 많아야 당연히 받는 월세가 많아지고, 월세가 많아져야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주거 임대 사업은 그 수익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법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임대 수익률이 뭐 5% 정도 맞추기도 지금 좀 어려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상황인데요. 주차장법도 이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원은 상가 건물에, 그러니까 주거가 아닌 이제 상가 건물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구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겨서 그거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방이 막 30개, 40개, 막 심지어 50개인 곳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30%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잠깐 거주하기에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관리비 막 이런 것까지 하면 보통 월세 서울에서 한 40에서 50에 관리비 10만 원, 또 공과금 10만 원 하면은 뭐 7, 80 그냥 거주비로 한 달에 나가는데, 사실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기 거주비 내고 뭐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고시원은 보증금도 없고 관리비가 따로 없고, 또 밥이랑 김치가 제공돼서 숙식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점에서 참 가성비가 좋은 주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제 고시원이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의미하는데요. 원래는 학원가와 가까운 곳에 저렴한 주거 겸 학습 공간으로 고시생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이란 이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고시촌 있잖아요. 뭐 신림동, 노량진 이런 데 고시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량진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뭐 고시원은 거의 관짝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갔는데, 정말 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화장실 옆이 침대거든요. 근데 이 침대까지 가는데 저도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으로 걸어야 되는 정도로 이렇게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분이나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좁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래서 뭐 관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시원이 악명이 높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 방을 보면서 제가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시생들을 위한 공간에서 이제 점점 고시원이 저렴한 방을 원하는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이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한 주거 방을 원하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잠깐 장기로 지낼 곳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이제 고시원에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로 고시원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고시텔이라는 이름으로 고시원의 호텔이라는 이제 두 개를 섞어서 그만큼 호텔처럼 좋은 고시원이라는 뜻으로 고시텔, 아니면 레지던스, 원룸텔, 원룸과 고시텔의 합성어 등으로 상호가 바뀌면서요, 굉장히 프리미엄화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층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뭐 직장인, 뭐 고객층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뭐 레지던스나 원룸텔, 고시텔 이런 상호 이름만 봐도 고시원의 연역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오래된 그런 고시원은 무슨 고시원인데 새로 생긴 건 다 고시텔, 원룸텔, 무슨 레지던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네이밍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이 네이밍만 봐도 고시원이 얼마나 뭐 오래된 고시원인지 새로 생긴 고시원인지를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이제 고시원의 법률적인 정의를 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근데 제가 간단히 아셔야 될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합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실버타운, 원룸을 의미하고요. 이제 주택법상은 준주택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시원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바닥 면적 150평 미만으로 돼야 고시원업이라고 다중이용업소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고시원업이 가능하고요. 150평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로 이제 분류가 돼서 숙박업은 훨씬 규제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고시원업은 바닥면적 150평 미만에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고시원의 특징은요,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방 안에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하고요. 원룸은 주택이고 그래서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룸과 고시원의 차이점은 이제 방 안에 주방이 있냐 없냐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원룸은 화장실, 주방, 그리고 방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게 원룸이고요. 고시원은 거기에서 주방만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고시원은 주로 주방이 공용으로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 이 고시원 관련 법도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2008년에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6명의 사망자와 사상자 13명이, 6명 포함 사상자 13명이 발생하는 아주 큰 사건이 고시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고시원 법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최초로 고시원 용도가 개설됐어요. 그래서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발표일에 고시원업이라는 업 자체, 업종이 신설되면서요. 300평 미만은 제2종 근생으로 고시원업을 할 수 있고 300평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2009년 7월 16일 이후에 생긴 고시원인데 고시원업으로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9년 7월 16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011년에는 기존에 300평으로 구분지었던 숙박업과 고시원업의 이제 그 평수가 150평으로 면적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택이라는 용어가 이때 신설이 돼서 150평 미만은 제2종 근생으로 고시원업이 가능하고 150평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리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2011년 6월 29일 날 건축법 시행령 발표일에 주택법 2조로 이 법이 신설되면서요. 이것의 의미는 2011년 6월 29일 날 허가를 받았는데 150평 이상, 그러니까 300평 미만이 되는 것도 고시원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150평 미만만 가능했기 때문에 2011년 6월 29일 이전에 신설된 것은 이제 법이 생기기 전에 된 거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012년에
계속해서 고시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되니까 이제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신소방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신소방법은 고시원 알아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시원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입니다. 신소방법은 2009년 5월 15일 이후에 신축 고시원에 적용되는데요. 이 2009년 5월 15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개정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요. 개정안 이유는 이제 결국 재해 발생 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피난 유도선 설치, 이제 빨리빨리 입구로 가기 위해서 피난 유도선 잘 보이게 설치하는 것과요.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m 이상으로 설치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양쪽, 그러니까 방이 양쪽에 있을 때 그 복도가 1.5m 이상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 화재 발생했을 때 정신없는데 입구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형태로 해서 입구가 잘 보일 수 있게 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걸 공포한 날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하면 고시원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2009년 5월 15일부터 신소방법을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내부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제 이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5월 15일 이후에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소방법에 걸려서 굉장히 복도 폭이 1.5m가 안 될 경우에는 골치가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처음 거래를 하실 때는 중개사분과 함께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중개사와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그쪽에서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신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소방법은 이제 결국 복도 폭이 1.5m 되냐 안 되냐로 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왼쪽 사진 보시면 요거는 복도 폭이 한 1m 정도 되는 복도 폭이에요. 좀 보기에 좀 답답하죠. 오른쪽은 이제 1.5m가 되는 신소방법이 적용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신소방법 1.5m면 이 정도 된다. 이제 느낌 아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통 바닥이 타일로 돼 있는 데는 이 타일 하나에 가로 길이가 60cm예요. 그러니까 타일이 지금 보시면 2개 있고 양옆에 30, 30 있죠. 그래서 이게 합이 1.5m거든요. 이 정도 타일 2개면 얘가 1.5m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타일 크기로 보통 미터를 가늠하거든요. 1.5m가 이 정도 길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지금 고시원 신설이 제가 공급 제한이 있다고 앞에 제가 고시원을 창업한 이유 5가지 중에 제가 매력을 느낀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울형 고시원 건축 가이드가 19년 3월 18일에 서울시에서 공고가 되었다고 해요. 이게 아직 건축법까지 뭐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고시원을 신설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준수해야 될 그런 규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당연히 신소방법 2009년 5월 15일 이후는 다 신소방법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복도폭도 1.5m 이상이어야 되고, 간이 스프링쿨러도 설치해야 되고, 피난 계단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주요 요인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 30개 이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을 29개까지만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고시원이 수익률이 그렇게 원룸에 비해서, 원룸은 뭐 한 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고시원은 30%나 가능한 이유가 바로 방 개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서울시에서 이제 29개로 제한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수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공급에 많은 제한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급이 신규로 되기는 많이 어렵겠다. 이게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앞으로는 이제 방 면적은 최소 2평 이상, 화장실 포함해서는 3평 이상 되어야 되고 각 방마다 창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건물의 연면적이 있어도 그 건물이 다 창문을 3면이 창문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에서요. 3면이 창문을 확보했다 해도 거기 그 창문을 하나씩 확보하게 이제 그 방을 구획하려면 사실 29개도 심지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고시원 방 20개, 25개도 이걸 다 준수해서 구획하려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조다. 그러므로 신설은 이제 거의 힘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게다가 향후에는 소방법도 강화하고 건축보험도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신축을 처음 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더 많이 생겨서 제가 했던 2018년도보다 지금은 수익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좀 이렇게 빨리 해야, 선점을 해야 그나마 수익을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신축할 때도 했는데 이번에 고시원도 보면서 또 한 번 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간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화재 났을 때 위에서 물 이렇게 나오는 그게 스프링클러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6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고시원 시설 중에 가장 고가의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장 가셨을 때 간인 스프링클러가 언제 새로 교체되었는지 정말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 포인트가 되니까 이제 간인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고시원 갔을 때 처음으로 봤는데 엄청 거대해요. 웬만한 대형 냉장고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만약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을 경우에는 또 이 기계를 놓을 자리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배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는 고시원과 쉐어하우스 그리고 원룸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제 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은 이제 공용 공간은 주방이 있고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과 화장실, 방을 모두 다 쉐어하는, 그래서 쉐어하우스죠. 다 같이 공유하는 그게 쉐어하우스고요. 원룸은 이제 공용 공간이 따로 없이 자기 개인 공간에서 주방, 화장실, 그냥 자기의 방을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거 형태를 의미하고요. 이제 고시원은 개인 공간은 방과 화장실, 그리고 쉐어하우스는 사실 개인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원룸은 주방, 화장실, 방 모두 개인 공간이고요. 보증금은 고시원하고 쉐어하우스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도어락 설치나 프리미엄화 리모델링 하고 나면 청소 보증금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없는 곳은 많아서 보증금은 사실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500만 원, 대부분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돼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원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원 보증금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증금 1000만 원도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보증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도 이제 원룸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입 장벽이 되는구나 라고 제가 이제 알았고요. 고시원하고 쉐어하우스는 공과금을 따로 내지 않고 이제 방세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원룸은 별도예요, 공과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월세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공과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제 고시원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월세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이제 개인 공간, 방과 화장실 개인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은
어떤 나 고시원사라 하면은 좀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프리미엄화 되면서 고시원을 이용하는 연령층과 고객층이 다양해지면서 지금 고시원에 대한 인식이 고시텔, 뭐 레지던스, 원룸텔 이런 식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고시원의 장점이 쉐어하우스와 원룸의 장점만 좀 뽑아온 주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쉐어하우스는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많다는 거, 자기 개인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로 좀 대면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인 공간이 없다는 건 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이제 원룸은 대신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죠. 다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월세에 보증금에 뭐 관리비까지 하면 아무래도 공과금도 따로 내야 되고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해서 고시원이 이제 단점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이제 쉐어하우스의 가성비 그리고 이제 원룸만큼의 프라이버시는 아니지만 쉐어하우스와 원룸의 중간 정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고시원이 앞으로도 점점 더 각광받는 주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둥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엔둥님의 이 강좌 전체를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고민 있는데, 이런 전문 강사 찾아주세요 라는 분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꼭 찾아서 관련 강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